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영장에 따르면 송영길 캠프에 관계된 적어도 9명이 조직적으로 이 돈봉투 살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민주당 의원 10명, 10여 명이 수백만 원의 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10명이 이 돈 봉투를 받았을까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끄럽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의혹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의 영장에 따르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들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을 포함한 최소 적어도 40명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때 당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돈으로 표를 사려 했던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고체. 동아일보 1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쐈는데 분석해보니 신형 고체 연료 ICBM 미사일을 북한이 처음으로 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고체 맞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북한 매체도 우리가 쏜 거 고체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쏘아 올렸던 미사일은 대부분 액체 연료. 그렇다는 것은 연료 주입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건데 고체 연료로 쏘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탐지가 어려워진다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급기야 북한이 고체 연료로 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40명. 그렇습니다. 이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아니 요즘도 돈봉투 뿌리는 당이 있었나 싶은 그 의혹이죠. 송영길, 측근, 윤관석, 강래구가 주도 인천 수도권 의원에게 살포. 검찰의 영장에 드러난 돈 봉투 전달 과정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지지세 유지를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 음성까지 모두 다 언론에 공개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에 2차례 걸쳐 600만 원, 캠프 본부장 실장에 최소 50만 원의 돈 봉투가 전달됐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윤관석 의원은 다른 상황, 다른 취지로 말한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해초, 한국일보 4면 기사입니다. 돌연 홍준표 내친 김기현, 정광훈 리스크 내홍이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당의 상임 고문에서 김기현 대표가 해촉한 겁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참에 내 자리에 정광훈을 위촉하라 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굳이 상임 고문에서 해촉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금. 한국경제 2면 기사입니다. 경기 불안할 땐 금이 최고다라는 심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골드바 2달 새에 2배 더 팔렸다라는 기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금 한 돈에 37만 원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너무 오르면 돌잔치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금에 돈이 몰리는 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 아닙니다.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 얘기 나왔는데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새피, 젊은 피,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내 선거에 돈 봉투를 뿌리냔 말이냐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캠프 관련자 등 총 9명이 적어도 민주당 현역 의원을 포함한 40명에게 9,400만 원의 돈 봉투를 살포했다. 각각 나눠서 이 의혹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첫 이야기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돈 봉투의 흐름, 민주 다시 폭풍 속. 돈을 마련한 강래구, 그리고 그 중간 매개자 이정근, 돈을 전달해주고 돈을 요청한 윤관석, 각각의 의혹들입니다.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히 들어가 있는, 녹음돼 있는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자, 이 녹취 파일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영장에 기재된 검찰의 시각, 어떤 의혹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이거 야당 탄압이고 기획수사다. 녹취된 상황은 어떤 거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전혀 다른 상황에 다른 맥락을 소위 짜깁기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논란은 더욱 커집니다. 일단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돈봉투 만들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예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촉한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런 취지에 반응하는 거죠.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도 없으실까요?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입장문과는 좀 다른 신상 발언하신 거예요? 검찰 수사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 쇼라고 봅니다. 다시는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네, 불편하고 전체 그 내용을 봐서도 수긍하기 어렵고. 당에서는 의원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좀 공동 대응을 하시는지. 그거는 당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되나? 검찰의 수사를 향해 근거 없는 기획수사다라고 당사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녹음된 본인의 육성과 관련돼서도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윤관석 의원의 육성이 담긴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무언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이 녹음돼 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전당대회 즈음입니다.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 이렇게 녹음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했던 누구누구 의원, 누구누구 둘은 또 호남이잖아 라고 의원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거기 해야 돼 오빠. 효과가 있든 없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라고 맞장구 칩니다. 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또 다른 육성이 또 녹음돼 있습니다. 나는 인천 둘하고 누구한테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줬다라는 의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의원 실명을 언급하면서 무언가를 줬다라고 얘기하는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추가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근거 없는 야당 탄압입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수사입니까? 저 근거치고는 너무 확실한 증거죠. 근거가 아니라 증거다. 예, 증거죠. 뭐 근거 없다랄지 이제 기획 수사랄지 야당 탄압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의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매직 언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검찰의 수사는 마치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고 기획 수사다. 이것이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녹취록 자체가 전에는 뭐 다른 사람 진술이니까 전문 진술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의 진술이잖아요. 예. 그 정확하게 누구에 줬다는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다. 뭐 짜깁기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녹취록이 또 공개되니까 이제 짜깁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에 맞느냐? 아, 내 목소리에 맞다. 하면 저건 증거가 되는 거죠. 저건 증거가 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저 녹취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오늘 윤관석 의원의 입장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어제 공개됐던 녹취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입장은 다른 취지의 발언 맥락이다라고 했지만 의원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무언가를 줬다. 안 줄라는 애한테도 줬다라는 녹취, 본인의 음성에 대해서는 아직 윤관석 의원 입장이 안 나왔어요. 저렇게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예.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 아니다. 내가 뭐 돈 줬다는 얘기는 안 했다. 돈 말고 뭐 딴 거 줬다. 뭐 껌 줬다. 뭐 그렇죠. 그 봉투 줬다는 게 돈 얘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녹취록에 보면 돈이라는 게 분명하고 예. 실제로 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용에 보면 좀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예. 그러면 돈을 가지면 표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래구의 발언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발언이 우리도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예. 왜 우리는 안 주냐? 꼭 지지 안 하고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만 주느냐? 우리도 예. 줘라. 이 얘기 자체는 그 당시 경선 과정에서 돈을 주는 것이 당연히 일상화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비밀을 줘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주고 나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니까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우리도 주세요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명백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뺌은 좀 하기 어려울 거라 보고 이 녹취 파일이 한 3만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만 개 중에서 5월 2일 날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과 직후의 녹취 파일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추측인데 녹취 파일에 누구누구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아마 다 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김만배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의 당사자고 돈 전달한 사람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만약에 얘기를 다 해버렸다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이 한 10명에서 2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외까지 합치면 한 4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당법에 의하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요.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받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만 해도 다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 국회의원 한 20명 민주당 쪽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만 한 40명이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근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증거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 보시면 윤관석 의원이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잖아요. 네. 그런데 해당 보도 매체는 그 이름, 언급됐던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이름은 실제 그때 당시 송영길 캠프를 도왔던 인물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찬 게요. 돈을 주고 전당대회에서 뭐 거래를 했다는 의혹 자체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기가 찬 일인데 그 와중에 형님 기왕 주는 거 우리도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돈을 받아간 의원이 있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이 대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쪽도 주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캠프 내 관계자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아니 이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부터 진행된 수사였거든요. 그동안 야당 의원들, 저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상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환 조사라든지 압수수색 그전까지 받은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탄압이라고 할 만한 외형을 갖춘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막 이 혐의가 이제 짙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 언론이 지금 야당 탄압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수사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시점이 계속 공교롭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왜 돈 관리를 했다라고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알려진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왜 송영길 체제에서 공교롭게 당의 돈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됐느냐. 그 부분이 더 공교로운 거거든요. 대표 당선 이후에 그렇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 됐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더 공교로운 거예요.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왜 안 줘? 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거 국민의힘 잘못이고 이거 우리는 잘못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혹 관련해서 추가 질문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은 송영길 당시 당대표의 당선을 도왔고 돈을 살포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때 당시 이렇게 돈 봉투를 마련하고 돈을 살포한 대가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자리를 당선 후에 받은 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의 돈줄을 딱 잡고 있고 이 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 살림을 하고 있는 직책이 바로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거든요. 거기에 윤관석 의원이 임명이 돼요. 사무부총장 역시도 사무총장의 일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무부총장의 직이 또 이정근 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공교로운 것은 왜 캠프 내에서 이렇게 돈을 뿌렸다는,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왜 송영길 체제에서 또다시 당의 돈 관리를 하느냐. 제가 궁금한 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이정근 씨도 마찬가지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날카로운 지적이군요. 돈을 살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대개 뭐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 지역위원장들 이런 당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21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지금보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그 체제보다 대의원들, 중앙위원회 힘들이 훨씬 셌습니다. 투표 비율도 높았고. 그렇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더 셌다는 소리거든요. 당시 전당대회 룰을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처럼 뭐 대의원 몇 명한테 돈 준 거 아니야?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중앙위원회의 힘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0여 명에게, 의원을 포함한 40여 명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것 아니냐라는 검찰 영장 기재 내용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지금 이 윤관석 의원이 과연 다른 맥락의 발언을 검찰이 짜깁기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목소리로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뭔가를 주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파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니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줄 생각 없었는데 형님 기왕 주는 거 우리도 주세요라고 받아간 의원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뭡니까? 그 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뭐 300만 원, 한 봉투에 3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듣기로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의원인지 지역 조직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일반화시켜서 의원들이 그걸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은 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그 앞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현역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주었다라고 한 건 받았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바로 뭐 옆 지역구에서 돈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우리도 줘. 그리고 왜냐하면 뭐 아니 직접적인 지원하는 데는 안 주고 애매한데 세모표만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실제로 표를 찍을지 않을지 모르고 더군다나 또 이 후보 두 사람 다 인천 지역구를 가진 후보입니다. 당시에 후보라면 송영길, 홍영표 두 분 다 지역구가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접점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제 강내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뭐 출신은 대전이지만 과거에 이제 정동영 의장하고 관계가 깊었고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전북 익산이고 그래서 호남 쪽, 전북 쪽, 수도권 이런 쪽에 훨씬 더 상당히 많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관련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음성이 녹음돼 있잖아요. 피디님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오빠 호남은 무조건 줘야 돼. 되든 안 되든 호남은 무조건 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쨌든 그 두 분 다 사실은 호남은 호남이에요. 후보 둘 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송영길 후보가 초반에는 매우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에 들어가서는 말하자면 그 상대 후보가 친노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송영길에게 표를 더 던질 수 있는 지역이 호남이라고 보고 그런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에 타겟팅을 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다, 저 의미는. 네네.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원래 돈 줍니까 이렇게? 뭐 전당대회 때는 돈을 주지 않죠. 그랬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대의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 일부 설렁탕 값을 내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죠. 돈을 준다기보다는 아주 예전에 대의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모집시켜 놓으면 나갈 때 뭐 국시 한 그릇도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후보로서 그 지역을 갈 때 실비는 내가 내겠어 이렇게 한 적은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돈 살포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나 누구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 사실이라면 깊이 국민께 사과드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일설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첫 번째 대응에서 민주당이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관석 의원 등 강래구 윤관석 의원 등의 목소리가 담긴 추가 녹취 파일이 더 공개됐습니다. 돈 봉투를 어떻게 주었을까와 관련된 상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의원 회관을 돌며 처리한다라는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내구 돈을 마련해서 전달한 인물이죠. 관석이 형이 꼭 돈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한테? 예. 난 두 사람의 음성이 녹취돼 있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8일에 윤관석 의원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어제 그만큼 그게 5명이 빠졌더라고. 이건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안 나와갖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 추가 봉투를 요구하고 마련하겠다라는 대목. 검찰은 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의원 등에게 그 돈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은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다른 취지의 목소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돈 봉투를 나눠준 상황이 아니면 어떤 취지의 어떤 맥락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녹취 파일이 이제 그 윤관석 의원이 봤을 때는 시점도 다르고 다른 상황 속에서 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짜집게 해가지고 영장에 적시를 했다. 그것을 청구했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이것과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에 대한 조사가 좀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추가적인 녹취록이 제기가 됐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짜집기 했다라는 이야기를 입장문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갔지 않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뭐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해당 부분들이 증거와 이런 녹취 파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고 국민들께 공개가 됐으면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당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의 조사가 끝난 이후에 검찰 조사는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김재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탄압이라고 외형을 안 갖췄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수사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년 전부터 이정근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도청 논란이 터지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이런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비록 이게 뭐 당연히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세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의 의심은 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볼 때도 추가 녹취가 드러난 이상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등이 해명하고 있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에는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오늘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동아일보 등에 검찰이 발부한 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혐의,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이 돈이 전달됐고 누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건지 검찰의 영장 내용 지금부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내용입니다.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최소 40명에게 9,4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다. 돈 전달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꽤 영장에는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6천만 원을 먼저 마련합니다. 2021년 4월 27일에서 28일 300만 원씩 봉투 10개를 준비합니다. 박모 씨,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이걸 전달하고요. 박모 씨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에게 이 봉투가 전달됐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추가 돈을 마련합니다.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2천만 원을 추가 마련합니다.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이정근 등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역 상황실장 등 최소 20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영장 내용대로라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많은 인원이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의혹이 되는 겁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이 말인즉슨 돈으로 표를 샀다라는 의혹이란 얘기인데 21세기인데 불과 2021년 전당대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봐도 아마 충격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중앙위원회라든지 대의원들의 힘이 굉장히 더 좋을 때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투표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1인 1표제에 위배된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투표 비중을 조금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들의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돈 살포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던 그 아슬아슬한 표차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돈 때문에 됐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것은 의외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뭐 야당 탄압이니 그냥 늘상 있는 레토릭 정도만 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금 겁니다. 당 밖에는 어찌 보면 난리가 났는데 핵폭탄이 터진 느낌인데 오히려 예. 그거는 좀 조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민주당도 여기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명 연관돼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민주당의 수십 명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과거에 보수 정당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 이런 굉장히 부패 혐의들에 연루돼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1야당의 신뢰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좀 우려도 굉장히 심각하게 듭니다. 단순히 한둘이 아니라 캠프 관계자 등을 포함해서 9명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 10여 명을 포함한 40여 명에게 돈 봉투를
9,400만 원 상당을 살포했다라는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 송영길 후보와 상대 후보는 투표 결과 굉장히 아슬아슬 초박빙 전당대회였습니다. 얼마나 차이 났었길래? 되짚어 보면 35.60 송영길 당시 대표는 35.60 홍영표 후보가 35.01이에요. 소수점 앞자리 두 자리는 똑같아요. 35, 35. 0.60이냐 0.01이냐 아주 깻잎 한 장 차이. 0.59%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구도를 보면요. 홍영표 의원은 친문, 친노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였고 송영길 후보는 사실은 비주류에 가까운 후보였는데 이 비주류가 주류를 꺾고 당대표에 당선됐던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했던 당 관계자. 선거일 며칠만 뒤였어도 뒤집힐 수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김영주 의원님. 네. 돈봉투 의혹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홍영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선 무효. 이 검찰 의혹이 사실이면 이거 뭐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신의 명예 회복을 좀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저런 과정을 통해서 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아쉬움을 달래고 또 실제적으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얘기했던 호남은 줘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호남의 명예, 호남의 어떤 그 부패 이런 것들 얘기할까 싶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호남은 돈을 주면 돈을 잘 받는다 이렇게 인식이 굳어지는 건 굉장히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따라서 사실은 그 당시는 송영길 후보가 3번째 당대표 도전했기 때문에 저 때가 벌써 3번째 당대표 도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정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남과 비호남 구도 뭐 물론 홍영표 후보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또 노동계를 대표하는 또 친노 친문을 대표했기 때문에 구도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아까 윤관석 의원의 녹취 파일에 언급됐던 당시 현역 의원들이 인천 지역의 의원도 있고 호남 출신 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전당대회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차이였잖아요. 네. 돈 봉투가 간 목적,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 전당대회랄지 이제 원내대표 선거하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우리 편, 반대편, 뭐 중간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은 공략하지 않죠. 소위 세모라고 하는 편을 공략을 하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인천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원래 전라도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 나오기 이전에도 호남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호남하고 인천을 일단은 다 싹쓸이 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에 있는 의원도 주고 인천에 있는 의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0.59% 차이로 이제 홍영표 의원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만약에 살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돈 안 줬으면 졌을 수 있다. 만약 그렇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매표 행위 아니에요? 또 하나 경악할 만한 것은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 매표 행위에 가담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의원이 뭐 생계 유지가 어렵고 하는 그런 일반 국민들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한 걸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녹취록만 봐도 뭐 영장 보지 않고 녹취록만 봐도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듣고 또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드러난 것은 9,400만 원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금 출처. 그렇죠. 검찰의 추가 수사도 상당 부분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보도에 따르면 언급됐던 당사자들, 당시 현역 의원들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2021년 전당대회는 박빙의 승부였다. 그때 당시 송영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표 의원님의 계획에 대한 열정, 우원식 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헌신을 잘 수용하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텐데 국민 여러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녹취 파일 속에 윤관석 의원의 발언, 회관을 돌면서 처리한다. 누구 의원한테 줬고 누구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뺏겼다.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송영길 당시 대표의 보좌관도 이 돈봉투 살포 의혹 과정에 등장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21년 4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윤.점 전달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4월 28일 그 다음 날 윤 잘 전달.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소위 이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듯한, 알려주는 듯한 메시지까지 있었다라고 해당 매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보좌관으로부터 그런 사실 없다고 보고 들었다라고 연합뉴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당시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돈 봉투 살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등은 부인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보좌관이 그런 일 없다라고 보고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의혹은 향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리 특파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서 단독으로 물었습니다. 채널A 취재 단독.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을까요? 채널A의 단독 보도 직접 들어보시죠. 윤관석 의원님께서 그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오기 전부터 수사가 이 문제도 다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왜 그거를 묶여놨다가 어제 이정근 1심 판결 선고 때 맞춰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최근에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파리 특파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서 물었는데 송 전 대표의 답변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획수사다라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개인 일탈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오묘한데요.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들었다면 송영길 대표는 그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어쨌든 뭐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뭐 정치를 그만둔다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귀국해야 된다. 지금 7월까지 그 유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부적절하다. 물론 다시 돌아갈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본인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터져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보니까 이제 자기 보좌관도 들어와 있고 대전에 무슨 뭐 구의원 이렇게 얘기를 나온 대전의 구의원은 아마 강내구 감사 협회 그 전 지역위원장의 아마 밑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까지 그냥 일부 개인의 일탈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강내구 그 전 위원장이 감사협회로 간 것도 바로 선거 바로 2달 뒤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에 아까 강재섭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감사협회의 책임자 이건 누가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그 없다. 인사는 누가 한 거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통이 바로 이제는 그럼 그 돈을 낸 배경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상임 감사들로부터 객출이 됐을 것이고 그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추측입니다만. 예,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이익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혹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커질 부분인데. 수밖에 없는 거죠.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감사가 왜 송영길 대표를 위하여 돈을 내야 되냐. 만약 객출을 했다면 강내구 개인이 낸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이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입장 지금 들으셨는데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송영길 전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캠프 관계자들이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 모르게 돌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 봉투 살포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까?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까? 보좌관이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뭐라는 겁니까? 입장이 뭡니까? 그 질문을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좀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인사권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1심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된 내용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사실 뭐 상급심이 나와서 저희가 확정이 되어야지 뭐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1심 판결에서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충분히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와구잡이로 개인적 일탈이라고 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은 송영길 대표도 어느 정도 지고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정도 말씀드릴 거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그냥 손들고 제가 앞으로 선거 캠프에서 송영길 대표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저 임명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선거 캠프 내에서 분명한 직을 받고 일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을 송영길 대표가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결국 송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가 이것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꼬리 자르기처럼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왜 그럼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 안 집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윤관석 의원은 아직 재판 과정이 아니니까 책임 안 지나요? 도의적 책임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재판 아니고 수사 안 받아도 도의적 책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송영길 대표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사무부총장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것을 민주당이 보기에 이거는 저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야라고 보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일로서 딱 규정을 하고 엄청나게 공격할 거거든요. 지금 최고위원 발언 하나 가지고도 국민의힘 입장이냐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큰 돈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비겁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희 채널A의 파리 특파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간 이유는 국민들의 궁금함을 기자가 대신 물어본다라는 취지도 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쪽 해명에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한 거고 여러분들의 알 거리를 위해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도
우리 지금 도직구쇼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을 지금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사하는 검찰 쪽은 이 송 전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마 수사팀 모여서 웃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 개인적 일탈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자기 돈 가지고 내가 송영길을 대표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돈을 나눠줬으면 개인적 일탈을 몰아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강래구라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의 박모씨라는 보좌관한테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보좌관이 이정근 부총장한테 줬고 이정근 부총장이 국회의원인 윤관석 의원한테 줬고 윤관석 의원이 뿌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면 이 모든 사람을 다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야죠. 근데 단지 이정근만 꼭 집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윤관석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다 돈 받고 거기에 조직적으로 한 것이 되니까 이정근 한 명만 딱 찍어서 얘기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파원 관련해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당시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코로나 시기여서 돈 주었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 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권리당원이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밑에 권리당원이랄지 또 여러 가지 대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송영길을 찍도록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7월에 계획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계획에 의하면 7월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7월까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바로 들어와야 하고 아마 검찰에서는 이미 들어와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얘기는 언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아마 엄청난 이야기들이 검찰을 수사하면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검찰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또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면서 모두 다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자, 저희 파리 특파원의 취재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에게 불어닥친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이제 궁금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게 불어닥친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야속하군요. 자, 최정기 의원님. 네. 오늘 불편한 질문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이렇게 가름했어요. 이 정부의 주특기가 압수수색 강제 수사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달라 하고 엘리베이터가 늦네. 자, 그러면 지금 지도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이 검찰 내에서 이미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내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하기 전까지 우리가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특기가 압수수색이라고 했던 내용은 사실 압수수색 시기가 굉장히 좀 오묘했던 것은 있죠.
만약에 뭐 이정근의 1심 판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일부러 그 시기를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갑자기 도청 문제가 터지고 도청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이 외교 문제 전반으로 벌쳐질 것이라고 저희는 내다봤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 하나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압수수색의 이 시기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의원들의 이름을 녹취록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4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민주당 전체가 다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명확하게 그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 누구라는 이름의 특정은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 10명일 것이다, 40명일 것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형태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녹취록들이 전부 다 풀텍스트로 아마 언론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그 부분만 짜집기 돼서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재판도 받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국면 전환용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그 시기를 조정했던 것 1년 전에 나왔으면 1년 전에 했었어야 되죠. 그 시기를 조정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수수색의 특기인 정부가 이것을 또 기획했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 요새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을 향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그냥 예상이 돼요. 무조건 야당 탄압 아니면 압수수색 전문이다. 이제 이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구체적 혐의나 뭐 소명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들 전수 조사해가지고 싹 다 그 조사 아주 세게 해서 전부 처벌해야 될 사람 처벌합시다. 내지는 뭐 강하게 징계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걸릴 거거든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사실 부결되면서 좀 나한테 조사 좀 세게 해줘 라는 이야기를 이제 못하게 됐어요. 반면에 또 그렇다고 이거 좀 유예하면 넘어갑시다. 그냥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냥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10명이 넘는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이 돈 문제로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세게 하자고 하자니 또 본인의 입장이 걸리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건 당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정의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이를 두고 또다시 야당 탄압의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마땅한 의혹 제기에도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야당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국민은 야당에 고개를 돌립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정의당의 비판도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국법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끝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일단 김기현 대표는 왜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을까?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썰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반응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치 당이 정광훈의 눈치를 보는 듯하게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홍 시장을 향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상임고문 해촉. 그럼 해촉된 홍 시장은 어떤 반응일까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이참에 정광훈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듣는다. 그리고 이 분이 안 풀렸는지 홍준표 시장이 떠올립니다. 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 당원비 50만 원씩 낸다. 앞으로 총선 승리 위해 전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하겠다. 해촉해봐라. 나는 당비 50만 원 낸다. 더 얘기하겠다. 그리고 홍 시장이 오늘 또 추가 입장을 했습니다. 해촉했는데 더 많이 입장을 내고 있어요. 오늘 홍 시장 입장입니다. 나를 밟고 넘어가서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생 몸에 밴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 쉽게 버릴 수 있겠냐.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은 과거로 묻겠다. 과거로 묻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너무 불쾌해. 30년 만에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듣는다. 나한테 왜 화풀이 하냐. 첫 입장. 두 번째 입장은 난 당비 50만 원 낸다. 해촉해도 나 더 얘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로 묻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치 볼래? 라는 3연타의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가 왜 해촉을 했을까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연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직권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이태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안 이루어져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홍 시장님은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고. 대표님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발언이랑 이 해촉은 전혀 무관한 건가요? 당 압박해서 뭐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할까요? 예. 상당히 좀 분위기가 묘해지는데 정광훈 목사 더 나아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잡음이 더 커졌습니다.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기자들을 만나서 논란이 커지니까 상임 고문분들 중에 현직 정치인 뭐 지자체장이 없어서 이걸 정상화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왜 지금 갑자기 정상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추가 해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 시장의 그간의 김 대표를 향한 정광훈 목사 관련 비판 발언 때문에 이제 해촉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좀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뭐 윤리라든지 그런 결정이 나면서 같이 이제 먼저 원인 제공이 되었던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동시에 홍준표 상임고문도 해촉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임고문 정도 되면 왜 대구시장을 나오나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당에 권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안 되고 현역 단체장도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그랬을 때 이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상임고문직을 내려놓으시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도 디펜스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제는 상임 고문도 아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철수 이런 분들도 이제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이 하루도 이렇게 바람 잘 날 없는 또 유승민 의원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한 목소리 하는데 이래서 앞으로의 당의 진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굳이 상임 고문을 왜 해촉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뭐 홍 시장님이랑 그렇게 그 정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말 때문에 해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었었어요. 뭐 당에 비판을 할 수도 있지. 또 상임 고문쯤 되면 당에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후에 정치를 계속 하실 분들이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홍 시장님은 지금 현직으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공공연하게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상임 고문
어떤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임 고문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저 말 때문에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 그러면 사실 이재호 고문은 훨씬 더 당에 세게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그럼 그분 같이 먼저 해촉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재호 고문은 아직 여전히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해촉된 데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사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 때문만에 해촉된 것은 아니다. 어떤 차기에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하마평에 오르는 것, 뭐 이런 것들. 게다가 지금 어떤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 당을 비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 목사와의 어떤 육착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딱 가르마를 쳐줘야 될 필요 있는 거거든요. 가르마를 쳐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르마를 친 거다. 화풀이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뒤끝이죠. 뒤끝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가르마가 아니라 이건 뒤끝이다. 예, 그 정강훈 목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것은 김재현 최고위원으로서도 어느 정도 일부 인증이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뒤끝이 아니면 갑자기 상임 고문을 해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지자체장은 상임 고문을 맡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미 당의 대표도 하셨고 실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상임 고문입니다. 이 상임 고문을 못 부르는 것은 홍길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간에도 뭐 받았던 그런 표들도 있고 받았던 이야기도 있고 정강훈 목사를 뭐 이스라엘 예언자에 비교해서 이사야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축에 세웠던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사람을 선을 긋자니 그러면 홍 시장도 정리해라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 측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측입니다만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강훈 목사와도 선을 긋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상임 고문에서 내려놔라라고 하는 식으로서 해촉을 해서 뒤끝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촉은 했습니다만 홍 시장은 입장을 더 많이 밝히고 있어요. 해촉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당내의 이준석계 소위 이준석계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 이준석. 윤리위 몽둥이 찜질보다 더한다. 천하람.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당이냐라는 또 지도부를 향한 비판. 이준석계에선 바로 또 나왔습니다. 이 상임 고문 면직,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자리죠. 상임 고문이라는 것 자체. 면직이라는 건 당대표 권한이기도 또 합니다만. 상임 고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떤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결정하지 못할 때 대개 상임 고문을 초청해서 뭐 오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이제 고작이에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했죠. 아, 왜 대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는 신경 안 쓰고 왜 이렇게 중앙정치에 간섭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당의 상임고문이다. 상임고문이라고 나를 임명한 것은 중앙정치에 관여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상임고문 그만두면 앞으로는 중앙정치 관여 안 하겠네 하면서 이제 바로 면직을 시킨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은 안 한만 못하다고 봐요. 뭐 상임고문직을 면직시킨다고 해서 또 계속 이 얘기를 안 할 홍준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홍준표 시장은 제압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당에 약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약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쓴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게 쓴소리를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 요즘 막말은 좀 줄었지만 그리고 그 쓴소리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자기의 어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나 뉘앙스와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결과적으로 쓴소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드러내놓고 국민의힘을 흔드는
근데 이런 또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지도부가 사실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군요. 좀 지켜보면서 정말 쓴소리 같은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엉터리라느니 뭐 정광훈 목사에 놀아난다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감정적으로 해촉 당할 만했다. 거죠. 면직 당할 만했다라는 또 홍 시장을 향한 비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법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다시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논란의 양곡법 개정안 제의 290명 중 찬성 177, 반대 112, 무효 하나. 찬성 숫자가 부족했어요.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순이죠?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렇죠. 폐기가 되는데 이 폐기가 될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3분의 2를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석수가 이미 100석이 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다시 재투표를 했느냐. 결국 저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했다라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밀어붙이겠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명분 만들기였다고 생각해요.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법안으로서 민주당이 그래도 힘을 싣고 있었고 지금 호남의 가뭄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 호남의 어떤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표심들이 지금 들썩들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지층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차피 불결될 걸 알면서도 재차 이렇게 투표에 붙였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엄선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투 첫 번째는요.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별의별 마약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 한밤중에 변전소 주변에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급한 마음에 변전소 옆에 수풀로 뛰어든 건데요. 그 남성은 마약 판매상이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CCTV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정 가방을 든 남성이 들판을 내달리고 경찰도 뒤쫓기 시작합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긴장감이 흐르는 어둠 속의 추격전. 손전등을 비추며 수풀을 뒤진 끝에 웅크리고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뭐 체포합니다. 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신의정부 변전소 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2일 밤 9시 반쯤. CCTV를 보다 수상함을 느낀 변전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슬슬 걸어가면서 울타리 저 초소 밑에서 가방을 지적지적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바로. 앞서 남성은 시내에서 마약을 판매하려다 잠복경찰에 적발돼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쫓아온 경찰을 피해 이곳 변전소 철조망을 지나 배수로로 몸을 숨겼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1회 투여량 0.03g이 든 주사기 2개가 발견됐고 변전소 일대 수색 끝에 숨겨놓은 필로폰과 대마 8g도 찾았습니다. 남성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 소지와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변전소 직원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마약 범죄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방금 보셨던 붙잡힌 남성은 마약을 준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상들에게 판매하는 판매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을 기르고 마약 성분을 만드는 제조책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해외에서 밀수하는 형태로 들여왔는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또 다른 단면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임산부 아내를 두고 일반 가정집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마약 성분을 만들어낸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검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까지 침투한 전문 대마 재배 시설 3곳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또한 김해 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임신 초기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지 2곳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를 설치하고 재배한 대마를 직접 드랍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 일당을 적발하여 도심 내 주거 밀집 지역에서 수경 재배 시설,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생산 시설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까지 갖추어 놓고 복수한 대마들입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자라는 상태로서 급기야 국내에서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수경 재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약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대마를요. 그리고 판매하던 남성도 붙잡혔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예. 검사 시절에 마약 범죄 많이 소탕하셨잖아요. 예. 이게 진짜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마약 대마를 길러요? 저거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찰 검찰의 마약과 전쟁이 시적절하다고 봐요. 예. 만에 하나 그 전쟁의 시기를 1년, 2년 늦췄으면 이게 엄청나게 퍼졌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임산부 아내를 둔 저 사람이 저걸 독학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크웹이랄지 그런 걸 통하면 그러니까 대마 재배 방법, 그다음에 대마에서 이제 액상을 빼내거든요. 예. 아까 동결건조기랄지 유압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마의 액상을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마보다도 한 10배 정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강력하겠군요. 네, 아주 강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바생을 모집하잖아요. 근데 알바생이 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보통 70건에서 100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2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그 마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도 방송했지만 미국에서 이삿짐에 싸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권총까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권총을 왜 가져왔을까요? 마약 공급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권총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내버려두면 도심에서 마약 공급상끼리 다툼하면서 또 권총으로 총 쏴 죽이고, 마치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콜롬비아나 멕시코처럼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우려스럽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만 때려잡자. 마약 범죄는 정말 마약 범죄 한에서만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표현도 부족할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어와 수학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 반부패 강력부는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충 섞을 영역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거 섞어놨죠? 이거 따로 떼서 마약 강력부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국어랑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많고 선생님 부족했을 때 음악 선생님이 뭐 딴 거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전문성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예. 그 말 뜻은 사실은 또 그 한편에는 검찰이 해야 된다. 전문적이다. 이런 그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 있어서의 전문성, 따라서 마약 범죄는 다른 부패 범죄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다른 부패 범죄랑 진짜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마약 범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이 마약이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조건이 있잖아요. 텔레그램, 암호화폐 지갑, 맞아요. 이렇게 유통의 어떤 그 불법 자금들이 말하자면 그 부패 자금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점을 통해서 카지노를 통해서 송금이 주고받거나 암호화폐를 주고받거나 이런 식의 어떤 돈과 유통 경로,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쪽을 무분별하게 살포할 수 있는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그 속에서 암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수사관이 이게 마약 범죄를 수사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조금 더 특수통들이 마약을 그야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수완박법 소위를 추진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마약 직접 수사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소식 오늘의 핫투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 미사일이었고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이었습니다. 어제 화성 18형 첫 시험 발사했고 평양 인근에서 동해로 소식통은요. 미사일 궤도를 볼 때 신형 고체 연료 ICBM이 확실하다. 한미 킬체인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금 전에 고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사진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연료를 미리 주입해 놓고 언제 발사해 놓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킬체인의 핵심은 사전에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도발 원점을 무력화하겠다라는 원리인데 그거를 북한이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고체 연료까지 상당히 기술력의 발전이 북한도 있었다라는 대목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또 시찰했군요. 김주애도 또 대동을 했군요. 저거 좋은 거라고 자꾸 자기 딸을 위험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오는지 아빠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경계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중무장의 장갑차, 체포된 주방위군. 미국에서 소위 이 기밀 유출자를 붙잡았습니다. 잭 테세이라 21살, 매사추세츠주 공군 소속 정보부에 근무하는 청년인데 온라인 게임 채팅방 운영자, 기밀 문건의 첫 유출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미국 경찰에 현지 시간 13일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체포되고 있는 모습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이렇게 자, 두 손을 들고 장갑차까지 대동을 해서 기밀 문건을 유출한 유출자, 최초 유출자를 체포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빠르게 어디서부터 유출이 됐는지를 수사해서 바로 이렇게 체포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들이 있으니까 아마 FBI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쉽게 그 축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 내부에서 또 첩보자가 있지 않았겠나. 그 온라인 게임방에 들어와 있던 단톡방의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문건들을 슬쩍슬쩍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의도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기가 이런 정보를 취급한다는 뽐내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보여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간단하게 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도라든지 이것을 아마 감망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중간에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빼서 그렇게 유출을 했고 아니 저 소년의 어떻게 보면 이 철부지 행동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자체는 그 게임방의 리더라고 하거든요. 게임방 그러니까 리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러한 특급 기밀을 취급한다. 이런 것들을 좀 뽐내려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나와서 유출될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적성 국가에 의해서 악용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뭐 어떤 바이든 정부와 척지어 있는 반대편이 왜곡해서 위조 변용해서 이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FBI가 긴밀하게 보고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체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부인하지 않았거든. 사실 우리 정부는 미리 놀라서 아니다라고 급급했지만 물론 그 안에서 지금 이 조사하는 내용 자체에서 한국 정보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어떤 큰 틀에서 이걸 알고 있듯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행동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의 이 발언 논란, 야당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악의 논란이죠. 국민 자존심 팔아먹는 발언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박지원 전 원장. 기자는 국민이로다. 김태효 건방지고 되먹지 않은 것. MB 외교정책 망친 주범이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막걸리. 세상에 그 도감청이라는 게 악의를 갖지 않고 하는 도감청은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김태우 차장의 여러 가지 말들은 너무 저자세고 너무 굴욕적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악의 없이 도청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는지를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 미국의 뭐 CIA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보를 도둑질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 대한민국 최고 1급 기밀을 도둑질한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악의 없다라는 발언으로 이게 전부 다 희화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은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악의가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논평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저자세 굴욕 외교를 계속적으로 보이면 국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만 봐도 일본과의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좀 받았던 거고 미국한테까지는 그래도 큰 소리로서 앞으로 재발 방지는 해라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조차 못하는 저자세는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논란의 증폭은 김태호 차장의 행동이었는데 특파원들한테 오히려 고압적으로 신경질 듯한 발언을 보이면서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낼 때는 화 못 내고 엉뚱한 데 화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김태우 차장이 강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공공연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저렇게 좀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하신 거는 제가 봐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국격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영상으로 다뤘지만은 이 문서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이전에 당장 미국에 항의를 해야 된다. 이거 굴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오히려 좀 신중하게 가자였거든요. 일단 진위 여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도감청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차근차근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했다가 진위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강한 항의만 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는 우호국이고 동맹국인데 자칫하면 외교적으로 분란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위 여부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마당에 김태호 차장이 저렇게 고압적으로 좀 대해버리면서 오히려 그 정말 본질적인 논란들이 오히려 저런 발언들, 좀 부적절한 태도들 이런 것 때문에 좀 희석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